2024년 여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그냥 덥다가 정도가 아니라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실감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폭염, 열대야, 장마, 홍수 단어의 정의마저 바꿔야 할 것 같은 기후 그리고 과학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원정우 대표 그리고 박상준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 절전 저거를 몇 번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매일 읽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매일 들어와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이거 여기 진행을 맡은 건 처음이지만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읽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여름에 많이 더웠고 전력을 그 정도로 많이 써서 항상 위기 상황이었다. 뭐 이런 거 좀 반증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이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네, 아주 대표님. 객관적으로 예.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40일 넘게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죠. 서울도 34일. 이것도 역대 최고 기록이잖아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예. 그리고 폭염 일수란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날을 이제 폭염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역대 최다인 14.8일 이어서 서울이죠. 기존 기록은 2018년에 14.1일이었습니다. 예. 역시 기록을 경신했고 그래서 우리 기상청이 올해 지금 최초로 폭염 백서를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이 세계 메가시티 중에 폭염 위험도 증가율이 5번째로 높다라고 지금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더웠던 걸로 느꼈던 거 치면은 가까운 데는 2018년이었고 예전에 1994년에 김일성 죽었을 때 진짜 더웠다 그 기억이 나는데 박상준 평론가님 올해 여름 좀 어떻게 나셨습니까? 예, 뭐 최근 몇 년 사이 사실 뭐 이따가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기후가 사실은 이제는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한다는 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근데 정말 올해 들어서 그게 이제 뭐랄까 전면적으로 좀 체감을 했달까? 저도 사실 1994년에 그 폭염을 기억을 하는 사람인데 예. 그때 정말 더웠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제 주변에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올해가 역대급으로 더웠는데 예. 앞으로 올 해들에 비해서 어쩌면 제일 시원한 해일지도 모른다. 아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예. 이제 앞으로 계속 더워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군요. 야, 이거 큰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 기상청장 얘기가 올해 장마가 또 유난스러웠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제일 큰 변화는 집중호우, 이제 시간당 강수량 100mm 이상인 그런 호우가 8차례나 등장을 했다는 건데 우리 원래 장마는 되게 한 달 가까이 비가 계속 오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집중호우가 한 지역에 막 쏟아지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마 시작하는 날도 변해서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장마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2009년에 오래됐네요. 그 전에는 기상청이 그 날짜를 예보를 하고 좀 명시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져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실 많이 변한 상태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박상준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아열대의 스콜성 이제 폭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장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AI 예측 모델도 뭐 등장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기상청이 그 레이더 영상 자료를 통해서 AI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2021년부터 이제 알파 웨더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알파고에서 뭔가 따온 것 같은 그런 냄새가 그런 나네요. 느낌이 조금 있죠. 예. 네. 하고 있는데 레이더 영상을 학습을 해서 6시간 이내 그리고 6시간에서 72시간 사이 강수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 이제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한 번 예. 예측하는데 40초면 된다고 해서 슈퍼컴퓨터를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기술을 잘 몰라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지금 하나 연쇄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태풍도 뭐 슈퍼 태풍이 예고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계속 이제 기후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다의 수온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평균 수온이 그렇게 계속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물은 이제 그 비열이 제일 높은 물질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거나 또는 식히는데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드는 물질인데 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물덩어리가 이게 기온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또 쉽게 식지도 않으니까 얘가 주변의 공기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예. 기후 패턴 자체가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나왔던 뭐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 우리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기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영화에 보면은 또 엄청나게 극단적인 추위가 닥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빙하기처럼 막 다 얼어붙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영화 속 허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그 바다의 수온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점 뜨거워지게 되면은 예. 바다도 이제 그 바다의 깊은 아래쪽에 있는 물하고 그 표면에 가까운 쪽에 있는 물하고 성질이 좀 달라요. 예. 잘 안 섞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염분의 염도가 좀 다르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해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 일정하게 그 루트를 전 세계를 24시간 4계절 내내 1년 내내 돌아다니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 변화 때문에 해류가 늘 여태까지 일정하게 돌던 것이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 해류가 바뀌게 되면 주변 지역의 온도나 기후도 바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던 지역이 오히려 기온이 겨울엔 또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여름은 더 더워지고 예. 겨울은 더 추워지고 봄 가을은 점점 짧아져서 이제 실종되다시피 하고 예.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대양에 직접 면해 있지 않은데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니까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직접 면해 있는 나라들은 그런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 생기면서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좀 타격을 많이 입을 거다. 기후 네.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수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해의 그 세계 평균 수온이 여름 수온이 21.2도쯤 돼서 예. 우리가 뭐 북극해 남빙양 다 합친 거죠. 이미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6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26도요? 네. 그러다 보니 딴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이 온도가 예. 올라가는 상황이고 게다가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가서 해수 온도가 그러면 물고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뜨거우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지금 양식업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예. 우럭이 28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낮에 이제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우럭이 며칠 사이에 수천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집단 폐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 예. 수가 우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어류들이 지금 정말 천만 마리 단위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어종이 변화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어민들이 이제 생업으로 삼던 그런 어종들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은 뭐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 명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강원도에서 예전에 많이 잡히던 명태가 지금은 수온이 올라가서 명태들의 어떤 그 생태 한계선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러시아 연해에서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강원도에서 예전에 하던 명태 축제 정작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 명태가 없어가지고 뭐 곤란을 겪는다 이런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방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기 시작한 것도 이게 약간 온대성, 난대성 이런 어류라서 그렇고 오징어는 안 잡히고 막 이런 게 이제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작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생태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류가 극복하느냐, 적응하느냐 이런 거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몇몇 SF 영화들 중에서 이제 근미래를 배경으로 삼은 영화들에 보면 그냥 별도의 무슨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설정으로 툭 이렇게 던지듯이 그냥 보여주는 게 보면 해수면이 상승한 미래 사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작품을 보면 그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악당들하고 싸우는 액션 장면이 나오는 장소가 나오는데 예. 그게 LA 해안가에 거대하게 건설되어 있는 방수벽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방수벽 너머로
그 파도가 또 들이치는 예. 그런 장면도까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했던 AI라는 영화 있었죠. 예, 예. 그 영화도 사실은 뭐 기후 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AI 로봇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로봇 영화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바닷속에 잠겨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쵸. 구조되는 뭐 이런 예. 게 나오죠. 근데 예.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주인공 그 과학자 주인공 로봇 소년을 만든 과학자가 뉴욕시로 이렇게 가는데 바다 위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비행하는 차량처럼. 근데 거기 보면 그게 이제 그 9.11 테러 나기 직전에 찍은 거라서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 다 물에 잠겨 있어요. 아. 뉴욕시가 물에 잠겨 있는 배경이 영화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몇십 년 뒤의 미래인데 왜 뉴욕시를 이런 식으로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뒤에는 해안가에 가까운 전 세계 모든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주요 인간의 거주 지역들은 분명히 다 바닷물에 이렇게 어느 정도 침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영화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아주 멀리 내다본 영화 중에는 뭐 좀 라떼 세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뭐 워터월드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아, 케빈 코스트너 나왔는데 그렇죠. 폭망했던 폭망의 상징 같은 영화죠. 네네. 뭐 중간에 예. 또 세트가 또 태풍 때문에 다 박살이 나가지고 새로 세트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작비가 더 들어갔다는 그런 이제 여담도 있는 작품인데 예. 그 영화는 먼 미래긴 하지만 세상에 육지가 일단 없는 있는 것이 전설로만 이제 알려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점은 그렇게 물로만 뒤덮여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 그런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서 알겠습니다. 아가미 같은 게 생기는 예, 예. 그런 생물학적 진화까지도 묘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더라고요. 아, 정말 큰일인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얘기를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나누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 과학 칼럼 시간에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와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얘기들까지 해봤는데요. 일단 작품에서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좀 마지막에 방송에서 했는데 지금 어쨌든 특별한 배경 없이도 과거의 어떤 작가들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는 결국은 이런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수 육지가 바닷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정도까지 잠길 수는 있나요? 저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본 자료 중에 2100년경 기준으로 예. 최악의 경우가 60m였습니다. 60m가 지금보다 해수면이 올라간다고요? 이제 모든 게 다 잘못되고 예. 최악의 경우 60m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 하지만은 단지 이제 몇십 센티미터만 올라가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예. 그리고 사실 해발고도보다 낮은 지역이 많고 그래서 뭐 우리 몰디브 얘기도 하고 몰디브, 예. 네네. 그런 식으로 잠기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들은 많이 생기겠죠. 근데 60m는 이제 아까 영화 말씀하신 뭐 그런 경우가 아마 60m씩 이제 예. 해수가 올라온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얘기까지 본 적이 뭐 있습니다. 이제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에서 뭐 몇몇 국가들은 섬나라는 지금 잠기고 있다 실제. 왜냐하면 평균 해발 높이가 뭐 1m다 2m다 그래가지고 실제 잠기고 있어서 이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주가 시작된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요. 예. 이 섬들은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섬은 아니고 굉장히 작은 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그런 컨테이너 같은 걸 지어놓고 그런 섬들이었어요.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공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미 이주를 시작을 이제 했다라고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아는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를 좀 안심시켜 주시죠. 좀 어떻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예, 대단히 좀 아쉬운 일이지만 예.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가 된다고 해도 예. 이미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들의 작용 때문에 속도가 좀 늦춰질 뿐이지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계속 지구온난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 팩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인데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몇몇 그 사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구상의 몇몇 나라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예.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좀 나서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일단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해수면, 좀 막 살아야 되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근데 뭐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또 계속 살아야 가야 될 곳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지구가 주기적으로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빙하기의 약간 끝 무렵이고 원래 지구는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뜨거워졌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은 원래 그 뭐 온실가스 영향도 있지만 그냥 뜨거워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주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이제 기후가 움직이게 됩니다. 예. 지난 수십만 년 동안의 그래프를 봐도 항상 그런 식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 200년 동안의 그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 이전에 나타난 적이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그 패턴과는 매우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문명을 구축한 상황에서 여기에 적응할 지금 시간이 있는가라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원종호 대표님도 맞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설국열차처럼 공중에다가 뭐 쏴가지고 이렇게 빛이 좀 덜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물론 그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얼음이 비가 시대가 못한 상황이 됐지만 그 작품에서는 그랬지만은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 심지어 뭐 그런 걸 진짜로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뭐 내놓곤 하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멈추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얼마나 이제 천천히 늦추느냐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벌므로써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기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는 이번 세기가 끝나는 그러니까 2100년 정도에 2.7도 정도 상승해서 막자. 그러니까 2.7도라는 기준은 이제 산업화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정도 그때부터 2.7도 수준에서 막자라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번 목표가 계속 늦춰지고 좀 하향화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한 20-3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각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강제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겨버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인도라든가 심지어 중국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유럽이나 미국이 먼저 해서 다 공중에다가 온실가스 퍼뜨려 놓은 주제. 이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궁색한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소 중립법이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50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줄이겠는지를 이 법이 정확하게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송이 헌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기사는 봤는데 헌재가 이렇게까지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헌재도 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좀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대책에 좀 동참을 하라는 이제 그런 견지에서 좀 법원에서의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린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 이게 이제 계획은 있는데 이게 잘 실행되고 있냐 뭐 이런 얘기와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금 우리나라가 늘려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 한 8% 9% 수준밖에 안 돼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 재생에너지 비율이 뭐 40%가 넘고 그러고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20% 15%보다도 낮다 한국이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망이 좀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원전 문제하고 묘하게 맞물려 있어 가지고 예. 그 원전에 대해서도 이게 최소한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환경진보 미국의 뭐 이런 데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그런 예.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성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 굉장히 대립하는 그 흐름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나머지 재생에너지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독일같이 해내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예. 좀 뭔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알겠습니다. 좀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이런 극단의 기후 속에서 살아갈 우리 자신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뭘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 한 말씀씩 해주시죠. 박성준 평론가님. 역시 개인들 각자가 좀 더 실천의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우리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올여름 지나면서 에어컨 안 쓴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저는 네. 진짜 뭐 28도로 해놓고 그냥 계속 틀고 잤어요. 예.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집이 약간 고지대라서 밤에 잘 때는 그래도 에어컨은 끄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선풍기 못하는 계속 돌아가니까. 음. 네, 근데 개인도 그렇고 사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알리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쓰자는 식의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업들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알리백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하고는 이제 뭐 거래를 갱신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또 압력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아마 길게 보면 그래도 인류가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처럼 뭐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호 대표님.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 선출직을 우리가 뽑을 때 예. 뭐 대통령부터 지자체장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진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또 실천 의지를 드러내는 예.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뽑아야 된다. 우리 개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정말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후 의제를 적극적으로 꺼낸 데가 정의당이었는데 망했어요.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되지 예,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망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를 현실 정치에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